중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삼국지의 관우를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삼국지 연의에서 그를 띄워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문물을 겸비한 데다가 의리도 있고 멋있게 생기기도 했으며 죽고 나서도 조조 앞에서 머리만 있는 상태에서 눈을 떴다든지 그의 말이던 적토마도 주인이 죽자 자기도 굶어 죽었다든지 하는 그런 신화 같은 일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런데 삼국지 연의를 보다 보면 정말 열받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최강의 명장인 관우가 사로잡혀 참수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과 같은 관우를 누가 죽였는지 아시나요? 삼국지를 보셨던 분은 바로 아시겠지만 조조의 위나라가 아닌 오나라의 여몽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몽은 원래 싸움만 잘하다가 나중에는 공부까지 잘하게 되면서 여러 사자성어를 만들어낸 인물이기도 하죠. 오늘은 주유와 노숙의 바톤을 이어받아 오나라의 군권 1인자가 된 여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강인한 면모를 보이는데요. 고작 10대 때 강남으로 내려와 당시 손책의 부하였던 매영 등당의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몽이 16살 때 등당은 산적들을 토벌하게 되는데 이때 여몽은 몰래 따라가 도적 토벌의 병사로 참여해 전투에 투입되기도 했죠. 사실 산적과 전투가 있기 전 여몽이 몰래 따라온 걸 알게 된 등당이 그를 꾸짖으며 돌아가라 했지만 여몽은 돌아가려 하지 않았고 그렇게 치열한 전투 끝에 목숨을 건진 채 살아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등당이 여몽의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는 여몽을 벌주려고 했는데 그때 여몽이 가난하고 천하면 살기 어렵고 공을 세우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그 새끼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그를 용서해 주었다고 하죠. 그때 등당의 부하 중 한 명이 여몽을 풋내기 취급하며 호랑이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꼴이다 라고 비웃으며 말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여몽은 며칠 후 자신을 비웃던 그를 죽여버리고 자수를 한 사건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손책은 여몽에 관심이 생겨 그를 불렀는데 첫눈에 여몽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보고 바로 자신의 측근으로 삼았다고 하죠. 그리고 200년 손책이 죽고 손권이 그 뒤를 잇자 손권은 군단을 통폐합하기 위해 열병식을 열었는데 이때 여몽은 외상까지 써가면서 자신의 병사들을 빨간 옷을 입히고 행전을 구비해주면서 열병식에 참여했고 이에 손권은 여몽의 군대가 잘 훈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여몽 군단의 병사를 더 늘려주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여몽은 단양을 토벌하고 여러 전투에서 많은 공적을 세워 순조롭게 승진을 이어나갔다고 하죠. 거기다가 208년엔 강하태수 황조 토벌 때도 참전해 선봉이 되어 황조가 보낸 선봉 진취에 목을 직접 베어버리면서 이에 승기를 잡은 송권군이 강하를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송권은 이 전투의 승리는 여몽이 진취에 목을 벤 덕분이라며 그를 횡야중랑장으로 삼고 막대한 돈까지 하사했죠. 이때부터 손권의 눈에 제대로 들게 된 여몽이었지만 손권은 여몽에게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의 용맹스러운 점은 정말 좋은데 학식이 워낙 부족한 것이 흠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손권은 여몽에게 공부 좀 하라고 말했는데 여몽은 공부는 문관들이나 하는 거지 무관인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냐, 나는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손권은 내가 군주가 된 이후 너보다 더 바쁘게 살지만 시간을 내어 삼사와 병서를 공부한다. 나도 하는데 네가 왜 안 하냐, 너는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늘 것 같다 라고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몽은 손권의 권유에 깨달음을 얻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편 적벽대전에서 대승을 거둔 주유는 이후 감령에게 이릉을 점거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조이는 병력을 나눠 감령이 있는 이릉을 공격해버렸고 이에 감령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고 만 것이죠. 그리고 감령은 급하게 주유에게 구원병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주유의 진영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나는데요. 대부분의 장수들이 병력을 나누기엔 너무 부족하다며 구원군을 보내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때 여몽만은 감령을 구원하여 포위를 푸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으니 당연히 가야 합니다. 하지만 본진의 방어는 해야 하니 능통에게 이 일을 맡기시면 능히 10일은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감령을 구하고 따로 300명의 병사는 나무를 잘라 적의 퇴로를 막아 놓으면 적이 도망칠 때 말을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들도 노획이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에 주유는 여몽의 주장을 채택한 결과 정확하게 여몽이 말했던 대로 감령도 살렸으며 적들이 도망칠 때 버린 말들을 챙기면서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사기가 치솟은 주유군은 조인을 격퇴하고 남군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러자 손권은 또다시 크게 기뻐하며 여몽을 편장군과 심양현령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1년 후인 210년 오나라를 지탱해주던 기둥인 주유가 세상을 떠나면서 노숙이 그의 뒤를 이어 육구로 향하던 중에 여몽의 군영을 지나쳐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노숙의 주위 사람들은 여몽이 대단한 사람이 되었으니 꼭 한번 만나보고 가라고 말해주었고 이에 노숙은 육구로 가던 중에 여몽에게 들러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한창 술을 마시다가 문득 여몽이 노숙님께서 중임을 맡아 관우와 접하게 되었는데 관우를 방비할 계책을 세워놓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여몽을 깔보고 있었던 노숙은 그때그때 알아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오 라고 대답했죠.
이에 여몽은 지금 유비와 동호가 한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관우는 실로 곰과 호랑이 같은 자인이 미리 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몇 가지 방책을 노숙에게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노숙은 여몽에게 경의 지략이 이 정도까지 올랐을 줄은 꿈에도 몰랐소. 예전에 그 동호의 아몽이 아니구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에 여몽은 선비는 3일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날 때는 눈을 비비고 마주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비들은 3일 동안만 떨어져 있어도 믿기 힘들 정도로 발전할 수도 있기에 눈을 비비고 보아야 할 정도라는 말인 것이죠. 여기서 학식이나 업적이 크게 진보한 것을 뜻하는 괄목상대와 진보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오화아몽이란 사자성어가 생긴 것입니다. 손권의 권유로 공부를 열심히 한 여몽은 확실히 똑똑하긴 했는지 놀랄만한 정도로 학식이 뛰어나졌고 그렇게 문무를 겸비한 명장으로 거듭났던 것이죠. 이후 1년 후인 211년 조조가 오나라로 공격해 들어오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여몽은 유수구가 격전지가 될 것이라 예상해 그곳에 보루를 세워야 한다고 건의했죠. 이에 많은 장수들이 육지에서 화살을 쏘다가 적이 가까이 오면 배 위에 올라타 버리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보루를 세우냐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여몽은 군사를 다루는 일에는 날카로움과 둔탁함이 있는 것이고 싸움에는 모두 다 이길 수 없는 것이니 만일 우연히 적과 만나서 적의 보병과 기병이 빠르게 쫓아와 물가까지 퇴각할 틈이 없게 된다면 어떻게 배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있던 손권은 훌륭하다며 여몽을 칭찬했고 그렇게 유수호라는 방어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조조군이 이곳에 도착을 했지만 없던 보루가 생기고 철저하게 방비가 되어 있는 걸 본 조조는 뭘 해보지도 못한 채 물러났다고 하죠. 조조로서는 유수구를 점령하고 장강만 넘으면 오나라의 수도인 건업이 바로 코앞에 있었기에 이곳을 포기할 수 없는 요충지였지만 여몽이 유수호를 만들고 나서 조조군은 유수호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214년에 오군은 위나라의 환성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수많은 신하들이 토산을 만들고 천천히 환성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여몽은 천천히 공략하다가는 적의 원군이 오는데 시간을 주기 때문에 더 공략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바로 환성을 함락시켜야 한다고 진언했던 것이죠. 여몽의 건의를 또 받아들은 손권은 적군이 방심하는 시간인 새벽에 기습을 감행해 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조조의 원군으로 장료가 환성 근처까지 왔다가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퇴각했다고 하죠. 만약 여몽 말대로 안 하고 다른 장수들 말대로 천천히 공략했으면 환성 함락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도 여몽의 맹활약은 계속되는데요. 215년 유비가 익주를 차지한 뒤에 약속했던 형주 반납을 거절하자 손권은 여몽에게 여러 장수들과 2만의 병력을 주어 장사와 영능, 계양을 공격해 빼앗아버리라고 명했죠. 이후 여몽은 편지를 보내 장사와 계양의 항복을 받아냈지만 영능태소 학보는 항복하지 않고 성을 지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유비도 이 소식을 들었고 5만의 병력을 동원해 공안으로 진군하고 있었으며 관우도 세 군을 방어하기 위해 남하하고 있었죠. 그러자 손권은 노숙에게 익양으로가 관우를 막으라고 명하는 동시에 여몽에게도 영능은 일단 포기하고 노숙과 합류해 관우를 막으라 명령했습니다. 이때 여몽은 군을 돌려 노숙에게 가기 전 학보의 친구였던 등현지를 이용해 학보를 항복시킬 계책을 실행하죠. 바로 등현지에게 학보를 찾아가 유비는 한중에서 하후연에게 포위당한 상태이고 관우는 번성에서는 손규에게 격파되었고 남군에서 손권에게 발이 묶인 상태이며 오나라의 원군도 계속해서 영능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얼마 안가 영능성은 함락될 것이니 당신의 노모를 죽게 만들기 싫다면 항복하라 라고 전하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몽의 계책에 말려든 학보는 결국 항복했고 그렇게 여몽은 처음 임무였던 영능 장사 계양의 공략을 완수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노숙과 합류했다고 하죠. 하지만 익양에서 관우와의 대치는 조조가 한중을 차지하고 익주 코앞까지 다가오자 끝이 났는데요. 급박해진 유비는 형주를 분할하기로 하고 오나라와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215년에도 여몽은 합비공방전 때 장료에 의해 손권이 위기에 처하자 능통과 함께 죽을 힘을 다해 손권을 구해내기도 했고 217년에 조조가 유수구를 향해 진군해오자 조조군의 선봉대가 진지를 구축하기도 전에 기습을 감행해 격파해버리는 엄청난 공을 세우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주유가 죽고 나서 손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는 여몽밖에 없다시피 했고 그만큼 여몽을 총애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217년 어느 날 주유에 이어 노숙마저 4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의 뒤를 이은 여몽이 육구에 주둔하게 되었죠. 노숙은 조조가 살아있는 한 총나라와는 서로 돕고 협력하며 친밀한 관계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반면 여몽은 관우가 언젠가는 오나라를 공격할 것 같기도 하고 관우가 차지한 땅이 장강의 상류까지 점유하고 있어서 이 친밀한 관계가 오래갈 수 없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몽은 오군 총대장으로서 은밀히 손권에게 계책을 올렸죠. 당시 서주 공략을 위해 정신을 쏟고 있던 손권에게 서주는 공략할 수는 있지만 워낙 육로가 잘 되어 있어서 위나라의 기병들이 달려오면 금방 도달할 수 있기에 서주를 차지한 뒤 7, 8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킨다 해도 근심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 서주를 공격하지 말고 오나라 병사들에게도 익숙한 형주를 빼앗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몽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 송권은 겉으로는 관우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형주를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219년 관우가 공안과 강릉에 병력을 남겨둔 채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번성을 향해 출진했습니다. 이에 여몽은 송권에게 관우가 출진하면서 병력을 남겨놓은 것은 제가 뒤를 칠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픈 척하고 요양을 핑계삼아 건업으로 귀환한다면 아마 관우도 남겨놓은 병력을 모두 번성 공략에 사용할 것입니다. 병력이 빠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공격하면 텅 빈 형주 땅을 모두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에 송권은 여몽을 건업으로 소환했고 빈 육구에 여몽을 대신해 누구를 보내야 하냐고 묻자 여몽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능력이 뛰어난 육손을 보내시면 관우가 분명히 방심할 것이다 라고 조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육손이 여몽을 대신해 육구로 향했고 육구에 도착한 육손이 관우를 지켜 세워주는 편지를 보내자 관우는 듣보잡 장수가 왔다고 생각해 오나라의 경계를 풀어버린 뒤 그곳을 지키던 병력들도 모두 번성 공략에 투입시켰죠. 그렇게 여몽의 계책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한편 관우는 조조가 보낸 우금과 방덕을 격퇴하고 그들의 병사 3만을 포로로 잡았는데 이로 인해 군량이 부족해지자 오나라 땅이던 상관 지역의 곡식을 강탈해 버린 일이 벌어졌죠. 이 소식을 들은 송권은 화를 내며 이를 명분 삼아 여몽에게 형주 공격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관우에게 공격 소식이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상선으로 위장한 배의 정예병들을 상인으로 위장시켜 태운 후 순식간에 관우군의 초병들을 붙잡았고 관우가 설치해놓은 관측소들을 모두 제압해버렸죠. 그래서 관우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가지 못했기에 여몽이 쳐들어온 걸 관우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여몽은 공안을 지키던 부사인과 강릉을 지키던 미방도 항복시켰고 그렇게 관우는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죠. 여몽은 점령지에서 관우군의 장수와 병사들의 가족들을 다 붙잡았지만 그들을 모두 보호해 주었으며 전군의 민가를 약탈하거나 피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군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어떤 병사가 백성의 삿갓을 하나 빼앗은 일이 있었는데 여몽은 군령을 어겼으니 용서할 수 없다며 눈물을 흘리며 그 병사를 참수했고 이후 병사들은 길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았다고 하죠. 또한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해 주었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면서 관청의 재물은 봉쇄한 채 송권이 올 때까지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관우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미 번성에서 서왕에게 격파당한 관우는 돌아오는 길에 여몽 진영의 동태를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사자를 보냈죠. 이때 여몽은 그 사자를 굉장히 후하게 대해주면서 편하게 성안을 다니고 함께 온 사람들에게 가족들도 만나보게 했으며 다른 가족들이 전하는 편지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녀간 관우군 병사들은 가족들의 편지를 받아 다들 무사한 데다가 심지어 예전보다 더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몽군과 싸울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죠. 결국 근거지를 잃은 관우는 맥성에서 농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관우는 거짓항복을 하고 10여 기의 병사만 거느린 채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붙잡히고 말았고 송권은 처음엔 관우를 풀어주고 유비와 함께 다시 조조에게 대적하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극렬히 반대를 해 결국 관우는 아들 관평과 함께 참수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몽의 계책이 너무나도 잘 들어맞아 삼국지 최고의 무장이던 관우가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이었죠. 이후 여몽은 송권으로부터 잔릉후에 봉해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상으로 받았는데 채 봉작이 되기도 전에 갑자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몽의 죽음은 삼국지 연의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묘사되는데요. 관우를 죽이고 형주를 차지한 기념으로 열린 연회 자리에서 여몽이 1등 공신이라며 가장 먼저 술을 받은 뒤 마시려는데 갑자기 관우의 망령이 나타나 여몽의 멱살을 잡으며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나는 관우다라고 외치자 여몽은 관우의 귀신이 들려 손권에게 술잔을 집어 던지고 욕을 하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무서운 최후를 맞게 되죠. 하지만 이는 당연히 소설에 불과합니다. 정사에서는 좀 평범하게 생을 마감하는데 지병이 도진 여몽이 갑자기 알아눕자 손권은 여몽을 자신이 기거하는 궁으로 여몽을 데리고 와 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죠. 여몽의 병을 치료해주는 자에겐 천금을 주겠다고 하기도 하고 여몽에게 의사가 침을 쓰면 자신이 아파할 정도로 그를 너무나도 아꼈다고 합니다. 또한 손권은 여몽을 만나러 갔다가 그가 아픈 몸을 힘들게 일으키게 하는 것도 싫어서 벽에 구멍을 뚫고 여몽 몰래 그의 안색을 살폈다고 하죠. 거기다가 여몽이 식사를 조금이라도 하면 기뻐서 웃었다고 하고 식사를 못하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을 해주었으며 도사들을 불러 별 아래에서 여몽의 병세가 나아지도록 기도를 드리기도 했지만 결국 병세가 위중해진 여몽은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는 관우가 죽은 연도에 여몽도 죽어버린 것인데요. 관우를 죽이자마자 여몽도 세상을 떠나다 보니 이후 관우의 혼령이 나타났다느니 관우 귀신에 씌었다느냐 하는 삼국지 연의에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훗날 삼국지 정사를 쓴 진수는 여몽을 두고 용맹하면서도 지략에도 능했으니 무장으로서 여몽만한 인물은 없었다라고 평했다고 하네요. 동진의 하충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항이 존재하면 손호가 존재하고 육항이 죽으면 손호는 멸망한다 라는 말이죠. 말 그대로 오나라의 존망은 육항이라는 인물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육항은 오나라 최후의 명장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서진의 명장 양호도 육항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손호를 공격할 기회라고 말했다고 하죠. 오늘은 혼자서 오나라의 명운을 짊어지고 있던 최후의 명장 육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나라에 육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오나라가 총나라 유비에 의해 멸망당할 뻔했던 것을 구해낸 오나라 최고의 명장 중 한 명인 육손이죠. 육항은 그 육손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육항의 어머니는 손책의 딸이었기 때문에 손책의 외손자이기도 했으며 육손의 나이가 44살 때 육항을 낳았는데 당시로 치면 굉장히 늦둥이였다고 하죠. 그의 어릴 때의 이야기는 알려진 것이 없는데요. 육항이 18세가 되었던 244년 오나라에서는 손권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손하와 손패가 대립하는 이궁지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아버지 육손이 손하의 편을 들다가 손권의 의심을 사게 되었으며 손패파의 양축과 오찬의 모함으로 육손은 손권에게 끊임없는 질책과 추궁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분노하고 탄식하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당시 육손의 장남인 육연도 죽고 없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인 육항이 20세의 나이로 아버지 육손의 자기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손에 대한 화가 덜 풀린 상태였기에 육항의 신변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죠. 그로 인해 손권은 육항까지 불러 육손에 대한 일로 문책을 했고 육항의 집으로 누군가가 왕래하는 것조차 금지시켰으며 허구한 날 환관들을 육항에게 보내 트집을 잡는 등 온갖 폐악질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육항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모든 트집에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그 덕분에 점점 손권의 의심은 사그라들었죠. 하지만 육항은 얼마 안가 병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요양을 위해 임지에서 다시 건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때는 오나라의 태자 문제가 매듭지어진 후라서 손권은 육항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지난날 짐은 중상모략을 믿고 그대 부친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말았다. 경에게 의심을 품은 일도 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 그간 책망했던 서찰들을 모두 불태워 없던 일로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라고 말하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의 용서를 구했다고 하죠. 또한 251년 몸이 회복되어 다시 주둔지로 떠나려 할 때 손권이 직접 눈물을 흘리며 배웅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후 252년에 손권이 세상을 떠나고 264년 오나라의 황제가 손호가 되기까지 여러 번 황제가 바뀌고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공을 세운 육항은 이후 여러 고위 장군직을 역임하다 형주 일대를 방위하는 지휘관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마침내 삼국의 한 축이 멸망하고 균형이 틀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264년 결국 총나라가 위나라에 의해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손호는 보엽에게 비어있던 총나라 땅을 차지하라는 명을 내렸지만 당시 익주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던 총나라 최후의 명장인 나언의 역습으로 결국 패배를 당해버렸죠. 이에 손호는 육항에게 3만의 병사를 줘 보엽을 도와주라 명했지만 6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나언의 굳건한 방어를 뚫어내지 못했고 결국 사마소가 보낸 원군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육항은 형주 방어선 모두를 총괄하는 자리에 임명되어 있었죠. 그러던 272년 손호는 서릉독이던 보천을 건업으로 초대했는데 폭군 손호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던 보천은 손호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착각해버렸고 결국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이 지배하던 성들까지 갖다 바치며 서진에 투항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나라 입장에서 서릉을 빼앗기게 되면 서진에 의해 전방위적인 공세를 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에 육항은 바로 장수들과 함께 서릉을 되찾기 위해 출진했고 과거부터 서릉의 지리를 잘 익혀두었던 육항은 서릉을 함락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시간과 병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성을 포위하고 성 주변에는 이중으로 성벽을 쌓으라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천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포위하고 이중 성벽으로는 서진의 구원병을 막아내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육항은 빠른 시간 안에 포위벽을 구축하기 위해 병사들을 다그쳤는데 그로 인해 대부분의 병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자 계속된 고된 작업으로 인해 병사들 뿐만 아니라 장수들마저 반발하고 나섰죠. 장수들은 육항을 찾아가 보천과 서릉쯤이야 빠르게 함락시켜버리는 게 나은데 왜 병사들 힘들게 이딴 성벽 쌓는 작업만 계속시키냐며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육항은 서릉은 지세가 견고하고 식량 또한 충분하며 방비는 예전에 내가 갖춰놓은 것이라 공격해도 쉽게 함락시킬 수 없을 것이요. 서릉을 함락시키기 전에 서진의 구원병이 도착할 것이니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장수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공격하기를 주장했는데 육항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뇌담이라는 인물이 찾아와 육항에게 공격할 것을 간곡히 청하자 육항은 이참에 내 말이 맞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겠다 생각하고 서릉의 공격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육항의 말대로 장수들은 서릉을 공격했지만 결국 패퇴하고 말았고 이후 육항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고된 작업 끝에 이중 성벽 공사가 서진의 지원군이 오기 전에 완공되었고 서진의 명장 양호가 도착했지만 이중 성벽이 워낙 견고했던 탓에 양호는 보천을 지원해주지 못하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마는데요. 양호는 서릉의 포위를 풀기 위해 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강릉으로 공격해 들어간 것이었죠.
그러자 장수들은 얼른 병력을 강릉으로 보내 강릉을 구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육항은 강릉은 방비가 굳건해 쉽게 함락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점령이 된다 해도 서진은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할 것이요. 허나 서릉을 빼앗기면 남쪽의 이민족들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강릉을 버리더라도 서릉을 취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뒤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나라가 서진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거라고 여긴 장군 주교와 영도독 유찬이 서진의 장수이던 양조에게 항복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육항은 장수들에게 유찬은 우리 군 내부의 허실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 우리의 취약점을 양조에게 알릴 것이요. 양조는 유찬의 말을 듣고 우리 군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민족의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공격해 들어올 것이니 이민족 병사들이 있던 자리에 정예병들을 배치시키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시오. 라고 명했죠. 그리고 이후 육항의 예상대로 양조는 원래 이민족 병사들이 있던 곳을 공격해왔고 이미 그곳은 육항의 계책대로 숙련된 정예병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었기에 그 사실을 모르던 양조는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강릉은 지세가 평탄해 과거에 육항은 제방을 쌓아 물길을 만든 뒤 평야에 물을 채워 도적들의 반란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었죠. 이에 양호는 육항이 만든 물길을 이용해 군량을 수송할 계획을 세우고 오나라에서 제방을 부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제방을 파괴해 군사들을 이동시키겠다라고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장수들이 제방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양호의 계획을 눈치챈 육항은 즉시 제방을 부숴버리라고 명했죠. 많은 장수들이 의아해했지만 육항은 빠르게 제방을 부숴버렸고 그로 인해 양호의 군량 수송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보급 문제와 강릉에서 잘 버텨준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양호는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양조 역시 퇴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육항은 양조를 추격하다가 보천이 뒤를 공격해 올 것이 걱정되어 북을 크게 울리며 추격하는 척만 했습니다. 그러자 양조의 병사들은 겁에 질려 무기와 갑옷 등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들은 육항은 가벼운 차림의 날쌘 병사들에게 추격을 명해 양조는 퇴각하면서도 뼈아픈 타격을 입게 되었죠. 서진의 병사들이 모두 퇴각한 것을 알게 된 육항은 그때부터 서릉을 공격하기 시작해 마침내 함락시켰고 반란을 일으킨 보천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처형당했지만 반란을 주도한 다른 사람들 외의 장수와 병사들은 모두 사면해 주었는데요. 당시 황제였던 손호의 성격상 반란을 일으킨 보천뿐만 아니라 의심 정도만 되더라도 삼족을 멸해버렸는데 육항은 이런 잔인한 희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 그나마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육항의 정확한 판단과 계책으로 빼앗길 뻔했던 영토도 다시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서진과의 전쟁에서도 엄청난 대승을 거뒀지만 육항은 공적을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평상시와 똑같이 지냈기에 그런 모습을 보고 수많은 장수들은 그를 존경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적이었던 양호와 육항은 서로의 능력과 인품을 칭찬했는데 육항은 양호를 들어 아기와 제갈량보다 더 어질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칭찬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육항이 병에 걸렸을 땐 양호가 약을 보내주기도 했고 육항은 양호에게 술을 보내주기도 했는데 부하들이 모두 독이 들었을 수도 있으니 먹지 말라 했지만 둘 다 서로를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며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먹었었다고 하죠. 어쨌든 육항은 서릉을 다시 되찾은 공으로 도읍 벼슬이 더해졌으며 군대를 자주 움직이는 것은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니 함부로 군을 일으키는 것을 삼가해야 하고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3년 육항은 대사마겸 형주목이 되어 오나라의 군권을 통솔하는 위치까지 올랐지만 1년 후인 274년의 병으로 더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는 죽기 직전까지 서릉과 건평은 국가의 장벽이니 더욱 방비를 튼튼히 할 것과 국경 방어에 대한 글을 손호에게 올리며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오나라의 기둥이던 육항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진나라의 익두자사 왕주는 오나라를 멸망시킬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오를 치자는 상소를 보냈고 육항이 죽고 나서 6년 후 오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 정사 삼국지를 쓴 진수가 육항에 대한 평가를 남겼는데요. 육항은 품성이 바르고 책략과 재간이 있었으며 부친의 풍모를 전부 갖추고 있어 대대로 사람들이 찬미했다. 부친에 비해 약간 부족했지만 부친의 사업을 완성시킨 자라 평가할 수 있다 라고 기록했다고 하죠. 총나라 멸망 이후 국력 차이가 압도적으로 나고 있던 서진을 상대로 서릉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육항의 능력 덕분인데 이는 약 50여 년 전 유비의 대공세를 훌륭히 막아낸 육손의 공적에도 버금가는 수준이기에 육항은 오나라 최후의 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나라 손권의 장남과 차남이 모두 세상을 떠나자 이후 오나라의 태자 책봉을 둘러싸고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이 사건을 이궁지쟁이라고 부르죠. 이후 손권은 셋째 아들인 손하를 태자에 임명했지만 손권이 태자인 손하와 노왕이던 넷째 아들 손패 사이의 차이를 분명하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손하파와 손패파로 나뉘어 후계자를 둘러싸고 파국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자식 둘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계속되자 둘 모두에게 정남이가 떨어진 손권은 결국 손아를 태자 자리에서 쫓아내고 손패는 자결을 시켜버린 뒤 9살밖에 되지 않았던 막내 아들 솔량을 태자로 삼아버린 것이죠. 이후 손권이 죽고 솔량이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자 제갈각이 보정대신이 되어 오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53년 합비신성 공략 실패로 제갈각의 세력이 약해졌을 때 손준에 의해 제갈각과 그의 일족들이 죽임당하고 말았고, 그렇게 손준이 오나라의 실권을 잡게 되었죠. 이후 손준은 완전 폭군과 같은 면모를 보였는데 손아의 인수를 빼앗은 뒤 반강제로 목숨을 끊게 하는 등 악행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손준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고 다음 실권을 잡았던 손침 역시 손준 못지않은 막장이었죠. 결국 황제였던 솔량은 손침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실패해 폐위되었고, 다음 황제가 된 경제손유 역시 30세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 다음에 손호가 오나라의 4대 황제로 즉위했던 것입니다. 이 손호가 오나라 최악의 개막장 군주로 결국 손호대에서 오나라는 멸망하고 말죠. 오늘은 오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폭군 손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호의 아버지는 손권의 셋째 아들 손아인데 태자였다가 이궁지쟁 때 쫓겨났던 바로 그 인물이죠. 하지만 손아가 손준의 명령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난 이후 손호는 친어머니인 하이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어릴 적 경양이라는 인물이 손호의 관상을 보고 매우 고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던 264년 8월 경제손유가 급사하면서 태자였던 손안을 후계자로 지목했지만 당시 총나라도 멸망하고 오나라 땅이던 교지를 위나라에 빼앗겼으며 또한 오나라 변방에서도 여러 반란이 일어나는 등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나이가 어렸던 손유의 아들들 말고 황족 중 능력 있고 총명한 인물을 다음 황제로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났죠. 결국 손호의 친구였던 만욱과 승상 복양응 장포 등 많은 신하들은 협의하에 264년 9월 당시 23살이던 손호를 제위에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훗날 오나라에도 세 사람에게도 최악의 선택이 되었죠. 그렇게 황제가 된 손호는 즉위 초엔 선정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창고를 여러 가난한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베풀었고 궁녀들을 궁 밖으로 보내 결혼하지 못한 남자들과 짝을 지어주는 등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하는 듯했죠. 하지만 불과 1개월 후부터 그의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광포하고 교만해졌으며 허구한 날 사치와 향락을 부리고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며 지냈죠. 그리고 손유의 아내이던 주황후를 핍박해 죽여버렸고 손유의 4명의 아들들은 어느 작은 성에 몰아넣은 뒤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자 복양응과 장포는 손유의 그런 모습에 실망하며 그를 황제로 앉힌 걸 후회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만욱은 즉시 손유에게 찾아가 일러 바쳤고 그렇게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 주었던 복양응과 장포까지 주살하고 삼족을 멸해버리기까지 했죠. 그러자 장포의 딸이었던 장미인은 당시 손호의 후궁이었는데 손호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호가 장미인에게 내 부친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자 장미인은 도적에게 살해를 당하셨습니다. 라고 답했던 것이죠. 그러자 자신을 도적에 빗댄 것에 분노한 손호는 장미인을 때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미인의 아름다웠던 미모를 그리워한 손호는 그녀의 목조각을 만들어 항상 자신의 곁에 두었고 그마저도 만족 못한 손호는 장미인의 언니인 장부인을 후궁으로 들였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피해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그는 보천의 건의로 건업에서 무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였습니다. 266년에는 시단이라는 사람이 손호의 이복 동생이던 손겸을 협박해 건업에서 그를 황제로 세우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손호는 즉시 손겸과 그의 일가족을 몰살시켜버렸고 또 다른 배다른 동생 손준 역시 죽였죠. 거기다가 270년에 총애하던 후궁인 장부인이 죽자 손호는 너무 슬픈 나머지 집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는데요. 얼마나 오래 짱박혀 있었는지 손호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까지 했죠. 그때 손권의 오남이던 손분과 손책의 손자인 손봉 둘 중 한 명이 다음 황제가 될 것이라는 풍문이 돌았고, 이에 장준이라는 인물이 손분에게 미리 잘 보이기 위해 손분 어머니의 묘지를 청소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손호는 격분하며 장준을 비롯해 삼족을 멸하도록 명했으며 손분과 손분의 아들들까지 주살했죠. 그리고 손호가 짱박혀 있다 보니 죽은 사람이 더 있는데요. 만욱, 유평, 정봉은 손호가 계속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기들끼리만이라도 정무를 봐야 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해뒀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발언이 손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어느 날 연회를 연 손호는 연회 자리에서 독이 든 술을 만욱과 유평에게 건넸죠. 이때 유평은 독주를 마셨고 다행히 해독약으로 죽음을 면하긴 했지만 이후 분노와 불안으로 1개월 후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만욱은 다행히 독주를 전하는 사람이 술을 덜어내 당시의 목숨은 건졌지만 앞으로 닥칠 화를 두려워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고 이후 만욱의 자식들은 여릉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죠. 또한 정봉은 당시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는데 정봉 대신 그의 아들 정훈이 대신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연회 자리에서 만취해 땅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왕번을 처형시키고 가족들을 변방으로 내쫓았으며 하소라는 인물은 왕번을 죽인 일을 비난하고 간신인 하정을 비방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후 중풍을 심하게 앓아 말을 못하게 되면서 일도 하지 못했지만 몇 달 동안 관직을 떠나 있었던 걸 빌미로 결국엔 죽여버리고 말았죠. 위소는 오서를 편찬하던 인물인데 선호가 아버지 선화를 위해 길을 만들려고 하자 위소는 선화는 제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명칭을 전으로 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선호는 그런 위소의 태도에 분노했고 결국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이유로 목숨을 빼앗았죠. 또한 장상은 선호가 묻는 말에 전부 대답을 척척 해냈는데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선호는 그를 조선소에 보내 노역을 시켰고 이후에 목숨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신을 죽이라는 선호의 칙서를 발견하고 자결한 두현. 선호의 잔악한 모습을 보고 그에게 간언을 올렸다가 맞아 죽은 옥모까지 수많은 신하들이 어이없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죠. 선호는 자주 연회를 열었는데 그때마다 신하들이 취해 쓰러질 정도로 잔뜩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관들을 시켜 취한 신하들의 얼굴을 관찰하라고 명했는데 불만스러운 얼굴 표정을 짓거나 망언을 하는 자, 실수를 하는 자를 끌어내 목을 베거나 엄벌에 처했다고 하죠. 또한 취한 신하들에게 황제의 욕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속마음을 떠보기도 했으며 그렇게 걸린 신하들 역시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잔인한 형벌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산 사람의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걷지 못하게 발목을 끊거나 발 뒤꿈치를 베었으며 눈을 뽑기도 했는데 위에서 말한 옥목도 그 시신에는 살가죽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았었다고 하죠. 역사 속 수많은 폭군들에게는 옆에 착달라부터 아첨과 아부만 하는 간신들이 있기 마련인데 선호에게도 총애하는 간신들이 많았습니다. 자몽과 장숙하정 진성 등의 인물들과 선호의 어머니이던 하이, 그리고 외가 인물들인 하식하옹, 하장 등 많은 사람들이 선호의 밑에서 굽신대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러니한 점은 간신들 대부분도 선호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선호는 수많은 오나라 황족들의 목숨까지 빼앗았는데요. 선책과 선권의 후손들도 선호에 의해 거의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로 모조리 죽임당했습니다. 선호는 오나라 명장이던 육항같이 외지에서 많은 병력을 이끌던 인물들이 상소를 올렸을 땐 일단 무시하고 있다가 그들이 죽었을 때 그제서야 그들의 가족들에게 귀향을 보내는 등 복수를 해버렸죠. 그리고 국내에 물살이 센 물을 끓여들여 마음에 들지 않는 궁녀는 죽인 뒤 그 물에 흘려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호의 폭정은 무지막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상광이라는 점술사가 선호에게 예언을 한 일화도 있는데요. 상광은 선호가 훗날 수레를 타고 낙양에 입성할 거라는 예언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선호는 파탄난 나라의 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서진을 공격할 생각을 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죠. 하지만 274년 오나라 최후의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육항이 세상을 떠나면서 오나라는 서서히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육항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서진의 양호와 왕준 등은 드디어 오나라를 멸망시킬 기회가 왔다며 사마염에게 오나라 공격을 추청했고 결국 280년 진나라의 대공세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오나라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개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나라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왕준이 이끄는 진군이 건어배까지 당도하자 오나라 국내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수백 명의 신하들이 선호에게 찾아가 간신 자몬을 죽일 것을 요청했다고 하죠. 그러자 선호는 자몬 하나 죽이면 상황이 끝난다고 생각하냐며 말했지만 이미 오나라의 멸망을 기정사실화한 대신들은 선호의 말을 들은 채 만체하고 자몬을 도륙해버렸습니다. 이때 이미 선호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선호는 왕준과 사마주 그리고 왕온에게 사자를 보내 항복의사를 전달했고 그렇게 280년 3월 삼국지의 한 축을 담당하던 오나라마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항복 사자를 보내고 나서 선호는 적어도 자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건 알고 있었는지 외삼촌이던 하식에게 내가 오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선대의 황제를 베어야 하냐며 편지를 보냈고 신하들에게도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간신들의 말을 들은 내 잘못이라며 그대들을 저버린 탓에 나라가 망했으니 너희는 서진의 조정에 출사해라 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이후 진군에 붙잡힌 선호는 점술사 상광의 말대로 수레에 태워져 낙양으로 압송되긴 했지만 사마염은 그에게 귀명호의 칭호를 내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선호는 나라가 망한 뒤에 정신이 좀 돌아왔는지 총나라의 유선이 항복한 뒤 어이없는 모습만을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사마염은 자신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선호를 보고 짐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대가 오기를 기다린 지 오래다라고 하자 선호는 신도 남쪽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폐하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마염과 함께한 연회 자리에서 사마염이 선호에게 듣기론 오나라의 음악이 좋고 이어가를 즐겨 부른다는데 그대가 한 수 불러주면 어떤가? 라고 하자 항복하긴 했어도 예전엔 일국의 군주였던 그에게 노래를 시키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었지만 선호는 거리낌 없이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옛날에는 너와 이웃이었는데 지금은 너의 신하다. 너에게 술 한 잔을 올리니 너는 만수무강하라 라는 내용의 노래였죠. 이는 지금으로 치면 거의 아자타임에 가까웠는데 황제인 사마염에게 너라고 말한 것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염이 시켜서 한 것이니 사마염 입장에서도 처벌을 하기도 애매했기에 선호는 자신의 체면도 지키면서 사마염의 요청도 들어주는 굉장히 훌륭한 대처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마염은 그를 처벌하거나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과연 일국의 군주다운 모습을 보였다며 손호를 굉장히 잘 대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양에 온 지 4년 후인 284년 손호는 세상을 떠났죠. 사실 손호가 황제가 되었을 땐 이미 초기 멸망에서 삼국시대는 끝이 났었고 얼마 안가 위나라도 멸망했기에 그는 서진시대 사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손호가 오나라의 멸망을 빨리 앞당긴 인물이 확실하지만 다른 인물이 황제가 되었다고 해도 이미 기울어버린 대세는 다시 회복하긴 어려웠을 것 같네요.